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네. 옷 좀 잘 입으시는 것 같던데 옷에 관심은 별로 저요? 없으신데 그냥 걸치는데 멋있으신 거죠? 예, 저는 의외로 이렇게 잘 입지는 못하는 편이고, 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입고 오시는 걸 보면은 그 가죽 그런가요? 재킷 자주 입으셨잖아요. 가죽 그것도 뭔가 재킷도, 센스가 남다르신 걸로 좀 이거 보였는데 많이 좀 가리려고 이제 막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슬림해 보이려고. 네. 직접 직구는 안 하시죠? 직구요.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 직구에서 받은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실망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옷은 만져보고 사야 되겠다. 네. 좀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그럴 땐 직구 사이트 중에서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 되는 그런 사이트를 그렇군요. 만나서 알겠습니다. 노하우는 하시면 또 네, 좋을 추후에 것 같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 쇼핑 마음껏 하는 그날을 꿈꿔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오늘 약간 두 배우분을 모시고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여러분 어떠세요? 네. 지금 화면 구도상의 두 분, 예, 지금 이제 미남 두 분이 미모 대결을 합니다. 외모 아유. 대결. 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은 저는 기승전 팍 늙어서 얼굴. 이제. 예. 아유, 저. 정말 두 그럴 순 없죠. 분의 이렇게 잘생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팀장님 뵐 방송하니까 때마다 많이 누구 닮아서. 그러니까 누구 닮아 그러니까 손지창이시고 우리 이경민 팀장님은 저요? 어떤 분을 네. 거론을 저는 많이 옛날에 하십니까? 정프로님이 네. 문근영 닮았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아니 약간 눈이 저는 똘망똘망. 저는 팀장님 만나면 꼭 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백도빈 씨. 백도빈. 그 얘기도 좀 네. 백도빈 씨. 네, 백윤식 씨 자제분이 백도빈 맞아요. 씨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서. 맞아요. 와, 진짜. 와. 역시 진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진짜 완전 네. 완전 근데 사실 판박이시네요. 그러면서도 네. 그 패친인데 네. 너무 워커홀리식이다 아닙니다. 보니까 만만치 항상 않으신 보면 뭐 회사 새벽에도 회사에 계시고 뭐 이런 연말 연휴 막 이런 때도 네. 항상 회사에 계시니까. 팀장님. 네. 그 부하 직원분들이 네. 싫어하시죠? 아니요, 저는 혼자 이런 나가서 이 일합니다. 특징이 근데 눈치 보통은 보잖아요. 혼자 하시는 그런 아, 타입이세요. 네, 저는 혼자 하고 그리고 네. 밑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는 제가 어디까지 어떤 것들을 부탁을 하는데 네. 그 친구에 따라서 해서 저한테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 친구 나름대로 일이 많겠죠. 그렇긴 한데 저는 뭐 따로 내가 나오니까 너도 나와 그런 거는 절대 없고 그냥 제가 나오라고 하는 안 해도 그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세대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다.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이제 연간 전망은 이제 다 끝나신 거죠? 네, 네. 연간 전망은 끝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최근 반등이 너무 강해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연간 전망 세미나를 다니는데 내년에 듣더라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이거를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그러면 저는 코스피 2300 이상은 좀 오버슈팅 국면인 것 같다. 지금 코스피가 2480을 넘어섰지만 CPI가 잘 나온 건 인정할 수 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에요. 금리 인상은 할 건데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시장은 지금 내년 하반기는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너무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CPI가 나온 뒤에 보면은 고점 금리 그러니까 6월 달까지 5.1%까지 올릴 거야라고 걱정을 했던 시장이 4.8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내년 12월 달 금리는 4.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연준 위원들 중에 발언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가능해 멀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통화 정책 전환이라든지 피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추면서 좀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졌어요. 네. 그렇게 주식이 매력적이지는 않다. 네. 11.7배? 좀 있으면 12배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 6월 이후 제일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는 내년에는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통화 정책이 진짜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올리던 거를 멈춘다든지 그러거나 두 번째로는 경기가 진짜 바닥을 잡거나 실적이 바닥을 잡으면서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두 개 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면 펀더멘탈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과의 괴리가 너무 커지는 구간이다. 좀 과도하고 점점 더 부담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좀 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기회가 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때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팀장님 자료나 세미나 내용들에서 네. 지난 여름에 2000 초반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내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어떻게 2000 초반을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9월 달에 사실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네. 진행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지 아니면 생각하시던 거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 제일 먼저 궁금해서 네. 묻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2130 떨어지는 거는 그것 또한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는 저는 22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2300, 2400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언더슈팅이 좀 세게 나와서 저는 10월 전망을 하면서는 무조건 반등 나온다. 2300선 중반 때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바닥 나온 거냐? 진바닥이냐 아니냐?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진바닥은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가 경기 흐름들이 너무나도 불안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 맞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도 괜찮았고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지난 주말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괜찮았던 것과 앞으로 좀 불안정한 것들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과격하게 한 데 따른 실물 경제의 파장이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좀 많이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불안정해진다라는 의미는 실업률이 오른다라는 튀는 얘기겠죠. 그림이 네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는 진짜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업률 같은 경우 왜 오를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기업들이 구인 건수가 확 꺾여 버렸습니다. 구인율이. 네. 그리고 대량 해고 비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레벨이 안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 방향성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성이 멈추는 시점이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당겨서 생각을 해봐도 올해 말 내년 초가 바닥이 아닐까.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잖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 8월 달에 반등을 하고 2130까지 빠졌다가 등락을 보이면서 밀려났은 흐름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떨어지고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그림들을 반영해 왔다면 이제 저점권에 근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경제 전망과 이익 전망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 있고 왜 보통 역금융장세라고 하는 성격들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죠. 지금까지도. 네네네. 그래서 경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코멘트에도 펀더멘탈 후폭풍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경기는 그래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통화 정책에 몰입돼 있던 상황인데 저는 이번 11월 말 12월 초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12일 13일 날 있을 FMC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꺾어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후퇴하고 경기는 진짜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좀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진바닥이 나왔으니까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내용에서 설명을 같이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내년 네. 궤적에 대한 거를 네. 저희가 좀 들어야 네. 투자자분들이 이 경로에 대한 부분을 시점을 언제로 찾을 거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나왔거든요. 네. 요 4페이지에 나온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내년까지 그림들을 좀 크게 그려드린 건데, 일단 최근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2천선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아직은 진바닥이 확인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통화정책이 좀 슬로해질 거야 때문에 2,480까지 왔다면은 좀 과도한 상승이다. 이걸 되돌리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레벨을 낮춰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럼 왜 반전을 하느냐?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는 좀 안정이 될 거고, 네. 통화정책 방향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팀장님 근데 궁금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바닥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안 좋고 역실적장인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금융장세가 와야 되는데 네. 지금 금리에서 우리가 금융장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딜레마예요.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 레벨은 기준금리 레벨은 높긴 하지만 저희는 장기 채권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 시장 금리가 안정돼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증시가 억눌렸던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아도 돈은 이미 많다. 많다. 네. 이미 그래서 많다.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이 있다면은 그 유동성의 물꼬를 다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위험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다 막았는데,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좀 멈추게 된다면 그 물꼬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시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변수는 달러입니다. 네. 예, 달러가 저희는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달러는 좀 슬로해지고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원달러율을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연내요. 말과 올해 말 내년 내년 초. 초쯤에 저 내년 지금은 초까지. 조금 네. 급격하게 꺾였어도 꺾였다. 그래서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10월 전망을 하면서도 저는 1,35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워낙 급하게 오른 듯한 되돌림 정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 보는데, 근데 저희는 또 내년 연말 2023년 연말에는 1,200원 초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1,200원 초반. 네. 그러면은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달러로 인한 그 외국인 유동성이 좀 좋아지는 그림. 네네네. 근데 달러 인덱스보다 원화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아까 저도 밖에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중국 변수를 저희는 네네네네. 보고 있어요. 아까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세게 했던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재정 정책 펼쳤는데 그게 시차를 두고 내년 경기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에는 중국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가 좀 슬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흐름들이 저희는 올해 말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역성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기저 효과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을 본다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점이 2021년 7월이었다고 본다면 한 23년 7월 전후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경기 전망이나 경기 흐름들이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한다면 저는 그게 주식은 좀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떨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무게감은 두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좀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을 지금 가격만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내년 1분기엔 마이너스로 다 들어갑니다. 우선은 드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곡물 가격은 마이너스로 간다 하더라도 식료품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네. 시차를 둔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 유가는 물가를 잡아 끌어내릴 거다. 네네. 그리고
주택 경기도, 주택 물가도 이제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로 갔을 땐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약해지면서 좀 물가가 잡혔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월 CPI를 보면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는 중고차 그리고 의류 그리고 의료 이쪽 세 가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특히 두 가지 중고차하고 의류 쪽은 소비랑 좀 관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물가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경기가 좀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아플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플 수 있지만 좀 길게 본다면 물가를 떨어뜨려주는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이 자료 내용에서도 보면 팀장님 그 하우스에서는 이 데드캣 바운스가 연장된 것 같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희망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네. 요즘 외국인 사잖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기대감을 마구 갖는 분들이 생겨요. 네. 그리고 금리도 안정되는 것 같고 환율도 안정되는 것 같으니 네. 생각보다는 연말 분위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 지금 외국인 수급은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이 좋았다, 뭐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은. 중국 영향도 이런 네, 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 그림 보여드리면은 네,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19페이지인데요. 위에 네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빨간색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보통은 네네네. 떨어질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갈 때 빠지고 하는데 요번에는 올라갈 때 계속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는 한국 증시가 싸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중국 변수가 좀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0원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전혀 방향성 베팅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언제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증시를 보면 전기전자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이쪽을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팔아야지 시장이 흔들리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7월부터 8월 말까지 6조 4,500억을 샀습니다. 그럼 그때 그렇군요. 한 300포인트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2조 5천억을 파니까 400포인트가 빠졌죠. 네. 조금 팔았는데 더 빠졌네요. 네. 그리고 지금 2130에서 2480, 350포인트가 오르는데 6조 3천억을 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 수급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너무 얇아졌어요.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휘둘리는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면 코스피가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 폭은 좀 제한적이고 팔 외국인이 때는. 조금만 팔면 시장이 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은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매수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등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 심리라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은 언제 빠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언제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실물지표, 미국 실물지표가 나오는데 중국은 굉장히 안 좋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0% 수준으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 수준이고 미국 경제 지표도 소매 판매랑 뭐 제조업 생산이 나오는데 전월 대비는 좀 부진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 심리를 좀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레벨에서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일시적인 회복이 데드캣 바운즈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침체를 의식하게끔 만드는 신호등이 뭐 연말이나 연초쯤부터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신흥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부 다 있게 될 텐데 누가 그 첫 스타트를 끊을까요? 첫 스타트는 저는 미국 실업률이요. 아, 미국 실업률. 유럽이 안 좋은 건 많이 네네. 알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연간 GDP 성장률을 보면 2023년은 이미 유럽은 마이너스 0.1로 떨어졌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내년에는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기대라는 것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 괜찮잖냐. 그렇죠. 네. 근데 실업률이 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통상적으로 후행 지표라서 굉장히 마지막에 맞습니다. 네. 움직여요. 그리고 실업률이 움직이면 계속 안 좋아지죠.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파란색이 실업률이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위로 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움직이면은 저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다음 주 12월 초에 발표될 텐데 그게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다.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인 건수가 이제 완전히 꺾여 버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세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거는 실업률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FMC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드가 원하는 게 저런 그립이잖아요. 실업률 꺾이고 임금 꺾이고 네. 하는 거를 원하는데 페드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시장에서는 희망의 로를 또 막 돌려서 원하는 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페드 네. 긴축 안 하겠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또 팡 띄울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럼 단기적인 상승일 뿐 그 후의 움직임은 더 참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480까지 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이게 요 하늘 좀 초록색 같은 게 11월 4일이고요. 이게 6월 달까지 5.1%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심리가 CPI를 확인하자마자 4.87로 떨어졌고 내년 12월 달에는 4.4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돼서 통화 정책이 슬로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금리 인하를 확 열어놓진 않을 것 그쵸.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미 막 열고 50bp, 있고요. 저렇게 50bp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선반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초 실업률 그리고 12월 12일, 13일 날 있을 FMC 회의 네. 거기서 점도표가 23년 거는 올라갈 텐데 저는 더 중요한 게 24년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23년 거를 4.6 24년을 3.9로 해서 0.7%포인트 갭을 둬서 내년 그래서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은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갭을 확 좁혀버리면은 23년에는 금리 인하는 없어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 시장이 그때는 좀 충격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립금리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쵸. 레벨업을 시켰다라고 봐야 될 건지 네. 또 그 도달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그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뭐 관점이나 보유 기간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설정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준이 이거를 올릴까? 저희는 올린다면은 또 다른 긍정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든지 레인지를 높여놨기 때문에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저는 파월 연준이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찾아보거든요. 뭐 중립금리 올릴 만한 거나 아니면은 타겟 CPI를 올릴 만한 그 뭐가 있나 보면은 띄엄띄엄 이렇게 뉘앙스는 내비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있어서 근데 저희 마음속으로는 내년 금리 동결을 언급하면서 네네. 중립금리를 좀 올리고 타겟으로 하는 물가 목표치를 좀 올려주면서 지금 상황들에 맞게 수정을 하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변화들까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좋아지는 변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도 괜찮고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할 거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라고 하는 게 좀 매칭이 안 돼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스탠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쭉 흐름에 대해서 지금 2023년 증시 전망, 그러니까 2022년부터 내년까지 흐름을 보면은 연말에 반짝 상승, 그리고 나서 더 큰 단기적인 하락, 네.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진 뒤에 네. 2분기부터는 차츰차츰 쭉 오르는 올라가는. 시장에 네. 대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연말이 산타랠리 뭐 산타랠리까지 뭐 어디까지가 갈지 모르겠지만 연말 랠리를 잠깐 즐긴 뒤 싹 네. 챙기고 네. 연초에 싹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 구간 정도는 손실을 조금 줄였다가 네. 다시 이렇게 키웠다가 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밖에 맞습니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분들은 그냥 어쨌든 기다려야겠네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물타기 하거나 그러지 말자. 아.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네. 다른 데다가 조금 넣어놓고 아니면은 뭐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에 몇 달 투자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진짜로 코스피가 바닥에 왔다 전저점 네. 깨졌다라고 할 때 좀 들어가면은 평균가를 조금 낮추면서 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수익이 플러스 반전되는 시점 그리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림들을 좀 앞당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퇴직연금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뭐 장기적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샀다 보니까 2130 떨어졌던 게 네, 회복이 네, 잘 네.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느꼈던 거는 와 이거 저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는 것도 와, 말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최근 뭐 급반등한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서.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서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폭에 뭐 한 자릿수대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좀 그래도 좀 손절을 조금이라도 하셔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죠. 이제 뭐 경기 침체나 통화 정책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이제는 뭐 주가라는 거는 원래 이익의 함수니까 그렇죠.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실적. 우리 상장기업들 실적이 네. 뭐 아까도 역실적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궁금한 게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또 알겠고 네. 언제까지만 안 좋아지는 거냐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시기. 시기요. 그거 일단은 맞추면 시기죠. 실적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다 그럼 2분기 때부터는 뭔가 실적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 좋아지는 거네요. 네,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 분기별 이익이 나온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3년 분기별 이익이 나온 기업들만 가지고 22년치까지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고 2분기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다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슬로해질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이익 전망 흐름들이나 낮아지는 그림들이 속도가 왜냐면은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속도가 너무나도 가파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말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바닥을 잡는 그림인데 그 바닥을 잡는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할 것 반도체가 이제 상반기에 바닥을 쳐주느냐? 같습니다. 네. 근데 쳐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지긴 했어요. 보면은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내년 전망치가 10.1입니다. 10.1. 10.1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냐면 19년이 11.8이었고요. 그렇게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2014년이 13.5.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분기별로 본다면 내년 1, 4분기 영업이익률이 2023년 1, 4분기 영업이익률이 8%대예요.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레벨인데 그렇죠.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전망이 이미 들어왔다라면 저는 충분히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 중에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탑픽이 뭐니라고 물어보시면은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네. 근데 팀장님 반도체 얘기도 우리 자주 하면서 항상 반도체의 실적과 주가의 그 선행성 네.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 네. 그러면은 2분기 정도의 반도체가 바닥이면은 1분기나 지금 네. 4분기까지 그 반등의 레인지를 좀 넓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반등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반등 좀 쉬나 할 때 다시 반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놓칠까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반도체 업종이 뭐 전저점 깨고 막 내려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되는 높이가 충분히 낮았기 때문에 전저점 근처면은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20% 넘게 올랐으니까 또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신다면 이번은 좀 실적 저점하고 시차가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반도체 저점 시점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대폭락을 할 때는 네. 반도체 저점이 2023년 이후다. 그러다가 10월, 11월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아니야. 23년 아니야. 22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 했다가 또 폭락을 했을 때는 아니야. 23년 하반기 뭐 23년 상반기나 돼야 돼. 이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6년이었어요. 2016년.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드리니까 뭐 펀드 매니저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긴 하는데 2016년에도 실적이 오르는 듯 했다가 꺾이고 막 그러면서 바닥을 여러 번 잡으면서 실적 저점하고 주가 저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 이번에는 뭐 1, 4분기 뭐 올해 말 내년 초 빨라도 그 정도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닥이라는 시그널들이 조금 더 컨빅션 있게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저는 2023년 2분기 이후 흐름들이 2016년, 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많이 비슷하죠.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3년이 배반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요. 네. 배터리 반도체. 아, 배반을- 깜짝 놀랐네. 그래서- 대반이라 해가지고. 배반을 당할 것이냐 뭐 네. 그런 아. 얘기들을 저희끼리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왔는데 배터리 반도체 그 네. 배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반등이 세게 나온 그림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베어리시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2023년 예고편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쭉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는 좀 힘들고 그런 그림이 나와서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을 보면은 요 그림도 있는데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2016년, 17년 2년 동안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업종별로 보여드린 건데 네네네.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했고요. 18개 업종은 시장을 언더했어요. 잘 골라야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분들은 반도체를 충분히 담지 않았다면 시장을 절대 못 따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업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몇몇 업종에 좀 집중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펀드 하시는 분들은 2023년, 24년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펀드를 빼서 아, 그것도 직접 이제 투자를 하고 아니면 펀드 중에서도 업종 네, 네, 펀드로 그렇죠. 그렇죠. 집중을 약간 하는. 좀 컴팩트한 투자를 네. 하는 게 당황하셨죠? 시장을 내가 빨리 빼라 이기는데 그래가지고. 예,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말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뒤쪽에 보니까 운송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자동차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자동차. 이 사이클을 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은 위에 그림이 실적 기준으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점을 찍어서 지금 네. 어디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철강, 정유, 화학, 운송, 게임은 이제 꺾이는 내려가는 사이클이고 지금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건 반도체, 인터넷, 증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 2차 전지, 태양광, 뭐 컨텐츠, 엔터, 뭐 이런 업종들,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런 쪽들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가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내년 섹터 쪽에서 탑픽으로 뽑아주신 건데 제 탑다운과 바텀업이 딱 매칭이 되는 업종이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인터넷, 철강 비철인데 뭐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더 이상 철강 업체가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 쪽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들어온 거는 IRA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도 좀 일단은 부품주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 쪽도 있지만 중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말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네. 하는데 내년에 독점 계약이 풀리는 빅파마들이 되게 많대요. 되게 큰 의약품들이.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거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충분히 해놓은 상황이라서 내년 실적이 점프업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제약바이오 섹터를 추천하기 좀 어려운데 종목별로 제약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봐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인터넷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저기 네이버가 떡하니 네. 있네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해외 매출인 것 같아요. 해외. 내년에 해외 매출 비중이 14%로 지금 올라오고, 그러면은 최근 M&A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네이버가. 그런 것들이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는 그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포시마크가 좀 이렇게 분석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나 이제 뉴스로 전해진 걸로는 굉장히 포시마크가 미국 내에서 그 리셀 시장의 점유율도 높고 매출도 잘 나고 이용도 많이 한다는데,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이 몰라요. 저희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워낙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출 발생하는 지역이 미주보다는 또 저쪽 인도 이런 네. 쪽이 많고 또 저렴한 물건이 오히려 많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거 2조 넘게 산 거 네이버 잘못 산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검증해야 되는 확인해야죠. 시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인터넷 업종 레벨이면은 너무 싸죠.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원래는 저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네. 했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지나쳐서 뭐 과하다.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뭐 최근 뭐 워낙 급반등을 해서 이걸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좀 흔들린다면 뭐 좀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는데 이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차트상 움직임 보니까 저때 사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런 공포를 생각이 살 자꾸 수밖에 들어서. 없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행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실력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범위 확장하면은 지금 오늘 국내 쪽 중심으로 많이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네. 미국하고 한국에 대한 선택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가요? 미국하고 한국 선택 네, 개념으로 요즘은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조금씩 생겨나시거든요. 저는 한국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네. 낫다. 내년 글로벌 증시 스펙트럼을 보면은 일단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의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신흥국이 신흥국이 좀더 가능성이 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뭐가 좋으냐라고 한다면 중국, 대만, 한국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이라면 대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여파를 이제 경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면 중국은 차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의 힘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서 좀 좋게 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믹스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보다는 좀 한국을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발 하나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동안에 반대로만 돼가지고 그죠, 반대로만 돼가지고 저희도 미국 안 좋은 것도 저희 때문이고 중국 안 좋은 것도 저희 때문이라서 항상 이렇게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22년도는.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 금리나 뭐 달러 말씀드리겠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네. 경기 침체가 있은 뒤에는 짧게든 아주 길게든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 이후에는 뭐 침체로 간다 안 간다라는 것보다도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는 달러는 약세였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한두 번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더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인 달러 약세 신호는 금리 인하가 신호인가요? 저는 그냥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멈추는 것만으로도. 네, 왜냐면은 또 기저효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올해 내년 미국 유럽이 되게 안 좋습니다. 미국보다도. 근데 또 기저효과로 따지고 보면은 23년 하반기를 지나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숫자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유럽이 좀 더 미국보다는 좋은 그림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랑 정반대의 그림들이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달러는 구조적인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한 1, 2년 동안은 약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보고 단기적으로 이거 좀 이제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직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움직임 혹은 뭐 외국인의 수급.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업률 그리고 네. FMC
그리고 그냥 가격 지표로 보여지는 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 저는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7, 108을 넘어가는 그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네. 아 이제는 외국인 수급도 안 좋아지면서 좀 차익 실현 심리가 되게 세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짧은데요, 그러면? 요 팀장님께서는 2,640 타겟을 네. 보신 거잖아요. 네. 대부분 다 지금 증권사들이 맞아요. 비슷해졌거든요.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연말에 이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네. 올릴 마음 없냐 이런 얘기 질문이 나올 때가, 들어오면 보통 이제 그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네. 정확하신데 제가 2,130 갔을 때 몇몇 분들이 너 2,050 제시했는데 타겟 1,900대로 낮출 거 아니냐? 저 안 낮출 건데요. 그랬어요. 그때가 그런 바닥이. 네, 그때가 그랬었죠. 바닥이었고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400 넘어서니까 너 2,300 넘으면은 오버슈팅이 되면 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바꿀 건데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이경민 팀장은 아직도 전략 구강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최근 전략 구강을 보셨던 분들은 또 대부분 전강 후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전략 확률이 더 내년 높아진 시장, 건데 내년 사실. 네, 그렇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략 그렇죠. 확률이 더 높아진 높아진 건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것들에 있어서 시장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봤던 내년 1, 4분기까지 약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아직까지 깨진 건 없다. 증시가 좀 과민하게 원달러율, 채권 금리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서 2,500, 2,600, 2,800을 넘어서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죠. 좀 차분해질 때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지수의 레벨을 보니까 이렇게 내년에 올라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내년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 정도로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시장 올라도 내 계좌 왜 이래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좀 박탈감을 예. 느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들 수 정말 있습니다. 배반의 장미 찍듯이 딱 네. 집중해서 종목 투자 잘하신 분들은 내년이 어떻게 보면 올해의 모든 손실을 다 만회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결국은 투자의 인싸가 돼야 돼요. 인싸. 지금 자꾸 아싸로 벗어나면 아싸 가면 어느 쪽으로 가죠? 보통 자동차? 뭐 이제 그런 게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거 좋아 네. 하면서 뭐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고 네. 투자는 상당히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유연함이 23년에는 더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배반당한다. 아 다들 배반을 외치니까 네네네. 또 사실 배 중에서 대형주 배는 많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무섭단 말이에요. 배반당할까봐. 미리 그렇군요. 올라 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선반영. 네. 뭐 이미 살려가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뭐 높아졌고 내년에 보니까 이익이 또 깎인다거나 안 그렇게까지는 그럴까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도 최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도 몇몇 종목들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개별 이슈에 반응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2차전지 네네. 섹터가 지금까지는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다가 1등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좀 흔들렸다가 같이 조금 올라간 듯하다가 또 무너지고 막 그런 흐름인데 저는 2차전지도 조금 4분기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내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기대하는 것은 IRA 그런 쪽 미국 쪽 모멘텀을 기대하는데 그리고 이후에 예, 유럽 쪽에도 아직까지 괜찮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3분기까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괜찮았으니까요. 근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은 또 유럽 쪽 변수가 좀 흔들리면은 좀 주가는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네. 완전 개인 투자자. 네. 그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무섭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12월에 게 떨어질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2차 전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은 방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긴축의 시대라고는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투입되고 정책이 쏟아지는 특별한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세계화를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 산업이라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탑티어 기업들이 다 한국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뭐 전기차도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저는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 사자. 지금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했다가 좀 쌀 때 좀 더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등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예, 뭐 버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정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사도 팔았다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어쨌든 내년에는 기회가 있는, 기회가 없지 않고 기회가 있고, 배반의 장미는 꼭 하나씩 한 송이씩 가슴에 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